뭐 아까 우리 문재인 뭐 이재명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엇갈린 그러니까 월요일 그 기사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만났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을 만났다. 네. 그 두 분을 각각 양산에서 만나신 것 같은데 박지원 원장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대요. 이재명 대표 퇴진론과 관련돼서 한숨을 푹 쉬고 뭐 단결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당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비명계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결단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퇴진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 퇴진 그 대안이 있냐. 그거 잘 리더십 보존해줘야지 하고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엇갈리고 있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각각은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두고 워딩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달리 해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은 야, 과연 문재인답다. 과연 문재인답다.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박지원 전 원장한테 가서는 이재명 대표 편 들어주는 것 같고 비명계 박용진 의원한테는 박용진 의원 편 들어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게 했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요거 하나 그렇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 요것만 우리가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대한민국 반쪽이 났잖아요. 서초동 광화문 조국 퇴진, 조국 수호 반쪽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말 그대로 뒤지게 싸울 때 문재인 대통령 그냥 손 놓고 계셨어요. 허허허 하고 계셨고 이런 정치적이고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습니다.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분이어야 돼요. 예, 그냥 본인은 좋은 사람이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퇴진과 관련돼서도 명확한 입장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역시 우리 대통령이 이재명을 지키는구나. 저쪽에서는 역시 우리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결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래서 이거는 네 글자로 이야기를 해서 아리송해예요. 아리송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성을 알아야 이거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장이랑 우리 곽 박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나는 있잖아요. 오. 나는 당 대표를 할 때 그 이전에도 뭐 만난 적이 있지만 그렇죠. 예. 당 대표 할 때 만났어요. 자 만났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김재섭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곽 박사 알죠?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그거 압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모를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안다 모른다 대답을 안 해. 화법. 그게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특징인가?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그래서 또 물어봤어. 그래서 그거 알지 않아요? 이랬더니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아까 그 이인규의 그 책과 지금의 양산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투박이죠. 박지원, 박용진의 만남에서의 그 반응이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고, 근데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지. 근데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박용진이라는 사람은 박용진도 내가 잘 알잖아요. 친구잖아. 근데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가 깨를 부려가지고 이게 이런 의미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능수능란하게 이 정무적인 감각을
300% 발휘해서 그것을 해석을 끌어올 사람은 누구예요? 박지원 전 원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 박지원 전 원장 말에도 그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편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한숨을 푹 쉬었다는 거는 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왜들 그래 좀 잘 지내 이재명 대표한테 힘 좀 실어줘 하면서 한숨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숨의 의미는 저 이재명 갖고 되겠어? 니네 알아서 좀 해. 저는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점잖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 핵심을 찌르는 애찌는 이야기들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 대표 하실 때도 똑같았었고 그래서 오랜 화법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예방을 했기 때문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말씀 당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워요? 그냥 같이 합심해서 나가야지 뭐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명분입니다. 맹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친명과 비명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이 지지층, 이 전통적인 지지층에 사실 양쪽 모두 다 소구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게 팩트랑 상관없이 그 명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전인수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든 저렇게 얘기했든 지금 이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 권력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냥 각자의 해석일 뿐이지 내용 자체가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 책임이 없을까? 저는 책임이 있다고 있죠. 그렇죠. 없을 수가 없어요. 있죠. 아니 민주당으로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럼 이게 정권 재창출이에요, 정권 교체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예가 역대 정권에 있었어요? 없죠. 외국에 있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이에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이 개딸 내에서 이른바 칠적이에요. 거기에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도 올라가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낙연 전 총리예요. 문재인 정부. 그럼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로라면은 그런 책임감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그게 무리일까?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지죠? 누가 이 어려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위기 국면이잖아요. 수렁에 빠져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아리송해 하고 있는데 이해찬 전 총리. 네. 이해찬 전 총리는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반윤 친명을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는. 그럼 이 상황을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데서도 참 좋지 않은 지도자였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역대 정부들은 다 크고 작은 개혁들을 했었거든요. 하다못해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그 표 떨어지는 개혁들은 다 크고 작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본인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 좋아하시니까. 안전한 거 좋아하고 마지막까지 지지율 오른 거 저는 그 자랑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통치를 잘해서 지지율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의 상황을 이제 관련해서 좀 예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는 사실 저는 이제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총선정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이제 각자 도생의 시기로 들어설 거예요. 최근에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비명계 의원들 연달아서 만나고 있다면서요.
설득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내든지 간에 이분들은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 이뤄내보자, 이재명 대표 다 결산 옹유해가지고 하나의 힘으로 가자라고 한다고 지금 비명계 의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각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직접 딜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친문계 비명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는 메시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저는 이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열을 가속화되고 더 다원화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우리 슈퍼챗 좀 읽어드려요. 자 우리 슈퍼챗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 위에 처음부터 읽어주십시오. 정희님, 정치쇼에서부터 온종일 수고하시는 배 소장님, 도나스님 모두 감사하고 늘 고맙습니다. 여기는 곽관용 위원장입니다. 예. 왕패님이 감사합니다. 제임스장님, 이준석이랑 자꾸 이준석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헤어져라. 네. 그렇게 돈 쓰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슈퍼챗을 돈을 쓰고 그러십니까? 여하튼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울프렘 하트님, 임질환한 전에 풍신수길이를 만나고 온 김성일과 황윤일 코스프레인가요? 결국 JM은 민주당서 끝인 거네요. 어렵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이님, 처음엔 배 소장님 보고 눈이 아파서 괴로워네 보다 보니 점점 귀엽게 보여. 눈이 아파. 굿즈티 효과가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제이님께서 아마 일본이신가 보네요. 일본에서 지금 애 낳으러 보내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그 일본에서도 보실 때 가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저도 이게 보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10대로 10대로 보이지 않아요? 20대. 20대. 네. 근데 제가 이거 티를 이렇게 까기 전에 새 거인 상태로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게 지금 배종찬 소장님이 옷바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티셔츠가 제가 봤을 때 배종찬 바를 받는 것 같아요. 엄청 귀여워. 이게 쉐입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저 티가 저렇게 귀엽게 변할지 몰랐어요. 그 진짜 좀 귀여운데 그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여기에다가 귀엽네. 이제 푸 댄스를 추면은 더 귀여워. 아니 형님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저 티셔츠 입으시는데 머리 망가지실까봐 제가 이렇게 벌려드렸어요. 거의 찢어질 뻔했어요. 아무튼 아니 티셔츠 아가리가 찢어질 뻔했는데 근데도 딱 붙어있잖아요. 이게 질이 그렇죠. 좋은 겁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 운동 좀 하십시오. 돼지 목살 돼지 아이디 이런 걸 닉값 한다고 하죠. 네. 아니 우리가 닉네임 값을 하고 방송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돼지 목살 먹을 건데. 목살 좋네요. 좋죠. 목살로 하시죠.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슈퍼챗을 좀 읽어드렸고요. 여하간에 아까 전에 우리 비명계와 친명계의 엇갈린 해석을 좀 다뤄봤는데 결국 원인이 누굽니까? 이재명이라는 당 대표 때문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이 모든 분란의 책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인데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남 FC 사건 관련돼서 22일 날 또 기소한다고 가닥이 나온 것 같은데 또 체포동의안 국회에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발생하죠. 민주당의 당원 80조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은 당무를 정지한다. 사무총장이 당무를 정지한다가 정지할 수 있단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당원 80조로 지금 이재명 대표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사건 다 전부 부패 혐의잖아요. 이거 소용 없어요. 당원 80조가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부패 혐의로 연루가 되어 있는 당직자는 당무가 정지가 되는데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원 80조를 안 지킬 것 같다는 거지. 네네. 그죠?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고 윤석열이 어떻게 나오니까 쓴다라고 자기 변명을 했는데 하다 못해 자기의 말을 반으로 정반대로 뒤집으면서도 자기의 불체포 특권을 사용했던 분이 당원 80조가 뭐라고 이걸 지켜서 본인 당무 정지를 하겠어요? 아니 이게 그리고 뭐냐면은 원래는 이게 민주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당무위원회. 그렇죠. 아니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이 조항이 들어간 게 언제냐면 바로
이 이인규 중수부장의 책에서 핵심 인물로 부상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때 만들었죠. 2016년 대표 때 상당히 그때가 공공스러울 때였어요. 수세에 몰릴 때였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올 때 당이 뭐라도 하나 혁신을 하자. 그렇지. 내려놓자. 그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뭐 불체포 특권 뭐 등등 해서 기소되는 이 비도덕적 불법적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자. 그래서 했던 게 이게 당원 80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따까리를 붙였냐 하면은 여기다가 정치 보복이나 정치 탄압이 되면 그건 아니다. 그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아하.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이재명. 당대표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목을 자기가 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거는 가능치가 않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부분을 저랑 곽관영 위원장이 좀 설명해 줄 건데 이거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무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배석한 가운데서 당무위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저에 대해서 당원 80조 적용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무위원회가 보니까 뭐 시도당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당무위에 들어가고 그 멤버들이. 근데 우리 곽관영 위원장이 말씀해주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자 그 당무위원회에 계신 분들 시도당 위원장들이고 다음 차기 공천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 딱 들고 이재명 대표님 저 물러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 이거는 총선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고 생각보다 위계 질서가 정확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위나 그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처벌과 보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견을 낸다. 예를 들어서 당이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당원 80조 얘기하잖아요. 여기 단서 조항에 대한 아마 이견일 거예요. 이거를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견일 거예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님 이건 정치 탄압이 아니고 공정한 수사인데 당신이 지금 어쨌든 결격 사유가 있으니 물러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에서 당론으로 지금 이걸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당무위원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당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구성원들이 저도 아는 분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분은 차기 공천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구조적으로 안 공천을 최종 확정하는 당대표가 내 눈앞에 있어요. 난 공천을 받아야 돼. 근데 당신 이거 정부 정지해야 돼. 누가 그러겠냐고.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지금 정치 탄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수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기본 부역하는 사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바로 당무위에서 제명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원 80조는 그때도 셀프 개정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곽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권을 지닌 이유가 뭐냐면은 당원들을 또 당 소속 의원들을 내 편으로 내 통제하에 둘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은 이 공천이에요. 그렇죠. 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도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박용진 의원이 비명이든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가포를 못 가. 왜냐하면 이 공천이라는 게 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국회의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생각이 나고 염려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생명줄인데 내려놓을까? 절대로 안 내려놓죠. 그렇지. 안 내려놓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헌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도 그렇고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거고 다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어길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은 자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승자박이에요. 이 당원 자승자박.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민주당이 상대 당을 공격할 때 이 정말 자주 사용하던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도덕성이라는 거. 도덕성. 그러니까 이 도덕성의 아성.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저쪽은 부패해. 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주로 보수 정당들을 공격해 왔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조국 사태 때부터예요. 조국.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선이어야 하고 상대방은 악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뭔가 구태스럽고 촌스러운 프레임 자체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고 사실 당원 80조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인식의 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왜냐하면 잘못은 누구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중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본인들이 정해놓은 프레임조차 어쨌든 간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쌓아올린 성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꼭 좀 역사적이고 사례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역대 그래도 민주당에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은 다 내려놓음이 있어요.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DJP 연합을 안 하고 대통령이 됐을까? 안 되지. 근데 옆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호남에서 호남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 JP가 또 박태준이 들어오는 걸 누가 원했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DJ는 아니다. 정권을 교체하려면 DJP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래도 고작 30만 표로 이겼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봐요.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지지율은 안 올라가. 2002년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지율은 곤두박질 쳐. 그리고 오히려 정몽준이 더 지지율 높게 나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단일화를 한단 말이에요. 단일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몽준 쪽에서 우리 못 해주겠어. 왜 그렇게 까다롭게 나와? 조건을 까다롭게 그러니까 그때 모든 걸 던진 사람이 그래도 그때 노무현이었어요. 그렇지. 자, 정몽준 조건에 맞춰줘라. 나는 어떤 결과가 나도 좋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정몽준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다 내려놓았더니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지. 심지어는 이인규 검사의 책에 주목인물로 떠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자리를 내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전권을 부여받지. 심지어는 이해찬도 잘라내요. 정청래도 잘라내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법적인 의혹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정치인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자기가 미래가 있으려면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때 그렇죠. 사법부로의 평가가 아니에요.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때 정치인은 살아 숨쉬는 거예요. 우리 도나스 도봉구에서 도봉구 주민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도나스 없잖아. 그럼요. 그럼 풀빵도 못 돼. 아 그렇죠. 그러니까 풀빵.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결국 내가 원하던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말까는 그때 결정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여담인데 간단하게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소개를 합니다. 그냥 검사를 탄핵하겠대요. 물론 이제 민주당은 169석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분의 1이 발의안을 내고 그 국회 과반이 찬성을 하면은 뭐 검사 탄핵할 수 있어요. 근데 여튼 탄핵의 맛을 한번 봤던 그 민주당은 이제는 틈만 나면 자신들의 불리한 뭐 국무위원이든 뭐 검사든 그 누구든지 간에 판사든 아마 탄핵하겠다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우리가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검사도 탄핵이 되네. 검사 탄핵되죠. 과반 이상으로. 네, 그럼요. 3분의 1 발의에 과반 찬성이면 됩니다. 판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도적 안정성들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진짜 말 그대로 민주당이 의석수 가지고 칼춤을 추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저희 남양주를 대표하는 또 김용민 의원 항상 활약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김재섭 위원장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도적인 안정성이라는 부분인데 모든 제도는 어떠한 대화나 소통이나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불가능해졌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두고 있는 그 최후의 방어선에 해당되는 그 제도들이 있어요. 그게 탄핵이고
그게 이제 극단적인 그런 뭐 주민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이것을 평상시에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전가의 모처럼 사용하는 모습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사실은 민주당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맞아.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 자체가 전체적인 민주주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해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특히나 지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다 해본 이후에 이것들이 도저히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 내세우는 사용하는 그런 제도들을 미리 이렇게 막 사용한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윤 대통령의 방일, 그 외교적 성과 내지는 공과 과를 오늘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슈퍼챗 하나만 읽고 이 광고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제이님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굿즈티 효과가 좋습니다. 아 정말 아주 우리 대종찬 효과라 귀엽게 보여고요. 왕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치 워수다 굿즈예요. 그래서 여기 예쁜 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케이스, 그다음에 골프공도 있습니다. 그렇죠. 골프공도 있고요. 여기 예쁘게. 아니 이게 골프공이 이 배추도사 배소장이 지니까 이 골프공이 구슬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굿즈 효과가 엄청난 게 지금 완전 너무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 반응이 포켓남이다. 예? 포켓남. 안 보이는데요? 저는 못 봤는데요. 아니 포켓남. 저는 못 봤어요. 예. 포켓남. 그래서 저는 못 봤습니다.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저를 좀 오려서 이렇게 책받침으로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책받침이 요즘에 어디 있어? 그 옛날에 1990년대 영턱스 클럽 나왔던 연예인들 때 그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생각나네요. 교과서에서 보던 건데. 네, 영턱스 클럽 네. 이런 분들이 영특이 안 좋았던 분들이죠. 영턱스라고. H.O.T.한테 밀렸던. 요거 병따개도 있고요. 예,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판매는 30일부터 하니까요.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예쁘다. 예, 골프를 보니까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김무기 김무기 처장을 몰랐다는 얘기가 갑자기 네. 떠올랐지만 여하간에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10분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공과 과를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 소장님부터 한번 부담이 말씀해 주시죠. 되죠. 왜냐하면 부담이 돼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타격을 줬습니다. 네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그걸 외우고 다니세요, 형님?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6.8% 그리고 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0.4%예요. 60.4%. 부정평가는 올해 들어서 제일 높아. 제일 높아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다고요? 그렇죠. 근데 한국갤럽이 이제 자체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0%야. 근데 이게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제 강제동원 배상,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15%, 외교 15%, 30%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얼마나 제3자 변제안이 부담이 되느냐. 물론 이제 이 외에도 69시간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MZ세대, MZ세대. 내가 너무 잘 알잖아, MZ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티셔츠를 입으면 MZ가 돼요. MZ.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뭐 하나만 터지면 도돌이표가 되는 도돌이표 되는 나라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네. 대한민국이 네. 어디냐? 북한과 일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만 이야기 나오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제자리로 돌아가 더 나빠져. 원래대로 옛날 안 좋았던 대로 가. 또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두 나라 관계가 좋아져도 자, 과거사 또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만 나오면 썩어 문드러지는 관계가 돼버리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뭐 미래를 위해서 지른 건데 이거는 하여튼 일본과 관련된 거는 막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 자, 일단. 그러면 곽건용 위원장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이게 보면서 이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뭐 이렇게 하는 평가는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동안 정말 정체되어 있던 한일 관계를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할 만한 한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그 원칙이 뭐냐면 과거에 이 일본 문제를 가지고 그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게 사실 보수 정권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많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전 실제로 학부 때 그분한테 국제정치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듣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것을 어디서 국내 정치에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잘 이용하고 있냐면 일본에서 이번에 정말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일본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자민당에 엄청나게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나오느냐 안 나왔느냐,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얘기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어쨌든 보수 정권인 자민당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호재로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저는 와닿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져준다라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감안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좀 맘 졸이면서 정상회담을 지켜봤던 건 뭐냐면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떤 사죄나 어떤 사과 비슷한 어떤 표현이라도 있었다면 사실은 이게 이 정도까지 비판을 받은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디펜스도 할 수 있고 했는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하니까 더 하기 힘들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무진에서 미리 물밑 협상을 메시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적인 어떤 정서에서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 같고 저는 한 번의 모멘텀은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번 한국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선? 어떤 총선? 우리 총선이요? 아니요. 거의 지금 통일지방선거 4월에 일본에서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어떤 메시지, 그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부담에 있어서 기시다 총리도 조금 달라졌을 테니까 그때 저희가 잘 조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전 마지막 모멘텀이라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번 그 상을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지금의 한 미일 관계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이 웬디 셔먼이에요. 웬디 셔먼인데 미국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네. 국무장관은 토니 블링컨이에요. 아주 수재예요. 수재인데 토니 블링컨은 학자인데 토니 블링컨은 이 미국 국무부의 얼굴 마담이고 사실상 이 미국의 외교를 지락펴락하는 사람은 이 웬디 셔먼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사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 내가 또 미국에서 3년간 공부를 했잖아요. 오호. 우리가 이 미국의 암묵적 압박을 무시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 태평양 신안보 질서에서 미국은 뭐냐면 반도체 2차 전지 가지고 미국이 기침을 하면 아직도 우리는 독감이 걸려요. 그러면 4월 26일에 국빈 방문을 하고 5월 달에 GAC 논의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또는 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 계속 어르렁거리면서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대통령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궁금하기도 해요. 왜 다른 방법을 좀 시도해볼 수 있는데 미국의 이 일관된 또 지속된 웬디 셔먼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웬디 셔먼은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친일파야. 친일이에요. 그러니까 웬디 셔먼은 이 벚꽃을 보고서 와 이런 사람이야.
일본의 벚꽃을 보고 그만큼 일본을 찬일하는 여성이에요. 그만큼 일본이 공을 들였겠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는 이 일본과의 제3자 변제안이든 이 대일 외교가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걸릴 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 동안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들 이번 방일 관련돼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자총리 지지율 올랐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기시다라는 사람은요 일본에 있는 자유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그 열세에 있는 사람입니다. 총리긴 한데 자민당 내 한 4등, 5등 정도 하는 세력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야시가 더 세. 네, 굉장히 그러니까 약한 세력을 기반으로 자민당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정치 지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혐한 정서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요새. 왜냐면 그 아베가 죽었잖아요. 아베가 죽을 당시에 통일교 그 신자가 아베를 죽였기 때문에 그 통일교의 발원지인 대한민국에 대한 혐한 정서가 기본적으로 일본 그 국내 정세에 있습니다. 그럼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줄 필요는 없는 거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바로 다음 달에 통일 지방선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지방선거 같은 거죠. 이게 4월에 있거든요. 본인이 약한 지지율을 갖고 돌파하려면 어쨌든 한국을 때리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종사형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뒤에 있는데 일본이 양보를 안 할 수 없어요. 양보를 했을 거라고. 근데 본인들의 국내 정치용 때문에 그 물컵 반잔을 채웠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아마 4월달 넘어서. 그래서 아까 곽 박사가 이야기해준 대로 4월 이후에 그 일본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토론해볼 필요 있지. 지금부터 너무 폄훼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으로 먼저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좀 디테일해서 아쉬운 게 있어요. 일본은 저렇게 하나된 목소리로 지금 이번에 최근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린 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국민 정서를 좀 더 고려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 디테일이 아쉽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비판을 하면 저도 사실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벌써 이거를 가지고 너무나 뭐랄까 진짜 과거의 해묵은 진영 논리처럼 지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용 물싸우죠. 그거 너무했잖아. 그래서 이게 참 좋지 오늘 않습니다. 우리 방송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또 이제 오사카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벤교시 때로인데 저는 오사카에서는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오사카는 또 도톤부리가 유명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국사의 토리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의 현재 이 과거사를 가지고서 한일 관계는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시다가 아니라 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헤쳐나갈 사람은 오타니야. 지금 결승에 올라갔죠.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야구 실력이 굉장히 모자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WBC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것은 미일이야. 미국과 일본의 싸움이 되는 거야. 이건 WBC에서 흥행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웬디 셔먼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wendy 셔먼 이야기를 한 거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헤쳐나갈 것은 별 안 입고 온 상황들을 다 거쳐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자존심을 덜 상하면서 헤쳐나가느냐는 앞으로도 중요한데 거기에 달려있는 미래는 기시다가 아니라 오탄인 거지. 네.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화요일 날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굿즈가 나왔고 여기 굿즈가 나와 있고요. 30일부터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커뮤니티라는 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구매 링크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운동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입고서 계속 춤추고 계시. 아니 근데 결리지가 않아 이 옷이. 이 기지가 좋은 기지야. 네. 마지막 제이님 한일관계 꼭 잘 되길 바라는데 이번은 좀 씁쓸해요. 나중에 뒤틀려서 더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뒤로 가서는 안 되겠죠. 뒤로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추후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